펠리페 2세는 총 4번 결혼을 했는데 그중에서 2번이 근친혼이었어요. 아? 예. 첫 번째 아내는 이제 사촌지간이었는데 포르투갈의 공주 마누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결혼 2년 만에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 펠리페 2세는 이제 2번 더 결혼을 하지만 후사를 얻지 못해요. 오? 웬일로 절로 갔을까?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적이지만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또 다시 근친혼을 택하게 됩니다. 이제 4번째 부인 안나는 작은 아버지와 결혼한 여동생의 딸이었습니다. 어머, 조카랑 결혼했어? 즉 펠리페 2세에겐 조카였던 거예요. 너무 이상한데? 결국 펠리페 2세는 근친혼으로 낳은 조카와 또 다시 근친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펠리페 2세는 이미 41살이었고 조카인 안나는 이제 막 20살이었습니다. 와. 네, 이 근친혼 때문이라고 이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때부터 이제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제 저주라고 할 만한 비극이 연달아 일어나게 됩니다. 저주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술 작품으로 형상화되어서 이제 후대까지 비극의 주인공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펠리페 2세와 사촌지간이었던 첫 번째 아내 마누엘라 사이에서 태어난 돈 카를로스라는 인물입니다. 사실 돈 카를로스는 친모인 마누엘라가 죽음과 맞바꾼 이런 아들이었지만 별로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돈 카를로스의 초상화를 살펴보면 엿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뭘까요? 저기 주걱턱이랑 예, 입술 엿볼 수 튀어나온 있는 거 특징이 보여요. 또 그거 외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배가 좀 나왔나? 네, 배가 나온 거. 또 다른 거 한번 유심히 보면 어떻습니까? 다리가 가늘어요? 예, 다리가 좀 그렇죠? 예, 바로 다리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다리 왜요? 자, 당시 스페인 주재 오스트리아 대사는 이 돈 카를로스의 오른쪽 다리는 왼쪽 다리보다 짧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카를로스의 이 약간 말을 더듬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7살짜리 어린아이의 지능을 갖고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심각한데? 아니 미키 씨 돈칼로스한테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면서요? 네,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 돈카를로스가 너무 폭력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어릴 때 삼토기를 잡아서 데워 죽이거나 아니면 마구간에 있는 말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을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신발 장인에게 부츠를 먹게 하고 뭐 하는 네. 거야?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했었대요.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스페인 기사를 보면 취약 X 증후군이라는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유전병이 있는데 카를로스가 그때 그 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되게 많이 했었대요. 근친혼 때문에 그렇게 됐나 보네. 유전병인가 봐. 이 자신의 목숨을 끊겠다고 위협하고 다이아몬드에 독이 들었다고 그것을 막 삼키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침대를 눈으로 가득 채우고 얼음물을 대량으로 섭취하는 등 이해 못할 일들을 일삼다가 1568년 23살의 나이로 방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펠리페 2세 뒤를 이어 왕위는 누가 있습니까? 그 결과는 펠리페 2세의 이 3명의 아내가 죽고 외아들 돈 카를로스도 죽은 지 이제 10년 후에 조카와 4번째 결혼을 했던 펠리페 2세는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야, 그가 바로 펠리페 3세입니다. 하지만 펠리페 3세는 아버지처럼 막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던 펠리페 3세는 신하에게 권력을 일임하고 스페인 통치에 소홀했습니다. 왕권이 불안해지자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은 또다시 선택한 게 있습니다. 바로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시 근친혼을 선택한 거죠. 그의 결혼 상대는 바로 작은 할아버지였던 페르디난드 1세의 손녀 마르가리타입니다. 6촌뻘 사촌 사이가 부부가 된 거예요. 희한하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난 아들이
펠리페 4세입니다. 펠리페 4세 때 스페인계 합스부르크 가문의 결혼은 더 정략적으로 이제 변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숙적이었던 프랑스가 점점 국력이 강해졌던 겁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펠리페 4세는 23살의 나이에 이 프랑스 왕가의 공주와 이제 정략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펠리페 4세는 곧바로 새 아내를 맞았는데 이번엔 오스트리아로 시집간 여동생의 딸이자 자신의 조카인 29살 차이의 마리아나였습니다. 여동생의 딸이요? 네, 여동생의 딸입니다. 와.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우 야 3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조카랑 결혼을 한다는 게 난 이해를 너무 못하겠네. 근데 나이도 나이인데 관계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러니까, 절대 못할 것 네, 같은데. 지금의 사고 방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결혼이죠. 하지만 당시 합스부르크 가문은 근친혼을 해서라도 다른 가문이 아닌 자신의 가문의 핏줄이 조상들이 힘들게 얻은 영토를 지키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와. 다른 가문이랑 결혼해서 그 혹시 땅이 넘어갈까 봐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하하. 그리고 이때 펠리페 4세와 조카인 마리아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이제 간질을 앓다가 이제 죽어요. 두 아들 역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딸이 한 명 태어납니다. 희망? 예, 바로 1651년에 태어난 마르가리타 공주였습니다. 귀여워.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 아이. 유전병이 없는데요? 네. 자, 마리가리타 공주는 펠리페 4세가 너무나 애지중지하고 이뻐했던 딸이어서 나의 기쁨이라고 늘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왕손이 귀했던 펠리페 4세는 마리가리타 공주의 삼촌뻘인 오스트리아 레오폴드 1세 황제와 일찌감치 결혼시키기로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더라도 사위이자 같은 가문의 레오폴드 1세가 스페인 왕조를 이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문제 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은 미래의 신부인 마르가르타 공주의 외모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정답. 혜성 씨? 초상화를 계속 그려오라고 해요. 주기적으로. 혜성 씨? 정답입니다. 예. 바로 공주가 커가는 모습을 그린 전신 초상화를 요구한 거죠. 야, 그럼 초정가 많이 남았겠다. 예. 그녀가 커가는 모습을 우리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볼 수 있겠네요. 네. 재밌을 것 같아 이거. 너무 진짜 예쁜데? 비슷하다. 익숙한 예쁘게 자랐다. 네. 첫 번째는 마르가리타 공주가 5살 무렵 때, 그다음 두 번째는 8살 무렵에 그린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5살 무렵 펠리페 4세 아버지가 죽은 그 해에 상복을 입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르가리타 공주가 커가는 모습을 정혼자에게 이제 확인시켜 준 것이죠. 수현 씨, 이렇게 초상화를 계속 그려왔던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면서요? 네, 여기 지금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이 공주분 왼쪽 손에 모피가 보이시죠? 네. 네, 그게 이제 삼촌이자 남편 레오폴드의 선물인데요. 선물을 잘 받은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도 보냈다고 합니다. 중간에 그거 빼돌릴 수 있으니까. 잘 받았다. 그런데 이 초상화를 보면 마르가리타 공주 얼굴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턱이 나오기 시작하나? 네, 맞습니다. 바로 이 턱이 점점 길어지면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쁘지 않은데요? 맞아요. 예쁜데. 아, 초상화 그릴 때 좀 이쁘게 그려달라 그랬나 보다. 그걸 우리 요새 말로 뭐라고 하죠? 뽀샵. 뽀샵입니다. 예. 아, 옛날 포샵. 이는 카를 5세와 펠리페 2세, 아버지 펠리페 4세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전형적인 턱 모양이죠. 예, 훗날 우리가 합스부르크 턱
턱이라고 부르는 모습이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수님, 근데 이 합스부르크의 턱이 계속 해왔던 근친혼이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2019년에 Annals of Human Biology라는 그 인간 생물학 연대기라는 과학 학술지에 이 합스부르크 턱과 근친혼과의 관계가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20세대에 걸쳐서 얼굴 변형의 정도와 근친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근친혼을 하면 유전자를 공유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부모와 같은 유전자 형태를 계승하는 일이 훨씬 더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근친혼을 할수록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일명 합스부르크 턱이 나타날 확률이 훨씬 더 커진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죠. 마리가리테는 몸이 약했지만 가문과 전 유럽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나서 계속 임신을 도전하게 되는데 21살 될 때까지 총 4번을 임신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 2번을 유산을 하는 아픔을 겪게 되죠. 아유. 하지만 대를 잇는 아들은 낳아야만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컸는지 그녀는 결국 아들을 낳지 못하고 끝내 어린 나이에 죽고 맙니다. 어떡해. 교수님 이게 근데 비극이 턱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목숨에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명하는 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2009년 그리고 2018년 각각 이제 스페인과 미국의 대학 연구팀에서도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근친혼이 이들의 수명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려고 했어요. 와. 그 결과 근친혼의 횟수가 빈번할수록 문제가 되는 유전자가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근친혼으로 태어난 34명의 아이들 중에 약 30% 정도는 생후 1년 안에 죽고 약 한 50% 정도는 10살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것도. 아니 그렇게 농사를 전하는데 대가 끊길 위험도 오네. 자, 하지만 이때 대가 끊길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들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과연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아들이 뭐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로 펠리페 4세와 조카 마리아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예, 바로 카를로스 2세입니다. 이 카를로스 2세가 태어났을 때 스페인 전체가 기쁨에 들썩였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당시 스페인 이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 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데 여왕께서 11월 6일 일요일 오후 12시 30분에 큰 머리,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약간 통통한 얼굴을 가진 아름다운 왕자를 낳으셨습니다. 건강하게는 하는데 네. 믿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는 어린 왕자를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표현되는 왕자의 모습은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좀 미화시켰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 왕자 카를로스 2세는 여러 가지 선천적인 문제를 갖고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를로스 2세는 3살 때까지 두개골의 뼈가 다치지 않은 상태로 있었고 등까지 굽은 구루병을 앓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아우. 게다가 6살 때까지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고 9살 때까지 말도 제대로 못했고 읽고 쓰는 것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현 씨, 그 카를로스 2세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은 어땠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왕이 언제 죽을지 내기까지 했대요. 그 정도로 이제 칼루스의 건강 상태가 엄청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었대요. 그래서 펠리페 4세가 세상을 떠날 때 아들에게 왕위를 맡길 수가 없어서 자기 아내에게 섭정을 부탁했고 10대 후반이 돼서야 비로소 이제 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왕은 1679년 11월 7일에 19세 되던 해에 즉위했습니다.
그는 평균 키보다 작고 약간 절름발이처럼 보이는데 아마도 걷는 습관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운동하는 법을 모르고 과학이나 문학에 대한 지식이 조금도 없으며 읽고 쓰는 것도 거의 못합니다. 그의 얼굴은 매우 길고 좁고 가늘고 불균형한 이목구비가 기괴한 생김새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최악이라는 얘긴데요,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데? 병약해 보여요. 네. 이 기록에 의하면 카를로스 2세는 여전히 병을 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스페인은 여전히 유럽에서 큰 국가였고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를 잇는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즉위한 해에 카를로스 2세는 태양왕 왕이라고 알고 있는 루이 14세의 조카인 마리아 루이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야. 이 마리아 루이사가 스페인에 왔을 때 카를로스 2세는 너무나 좋아서 흥분해갖고 사절단보다 훨씬 앞서서 그녀를 마중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루이사가 변덕스러운 성격이어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나 숨 쉬지 않을 거야 하고 협박을 한다든가 숨을 쉬지 않을 거야. 카를로스 2세가 도저히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갖고 후사가 없이 마리 루이사는 결혼 생활 10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또 죽었어? 이후 카를로스 2세는 아내의 죽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3개월도 되지 않아서 두 번째 결혼을 또 준비하죠. 진짜 대박이다. 그럼 두 번째 아내가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마리아 아나라는 오스트리아 귀족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마르가레타 공주가 죽은 후에 레오폴드 1세 황제와 재혼한 왕후였어요. 그리고 그 동생입니다. 우와. 같은 집안이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아내를 선택한 이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이를 순풍순풍 낳는. 예, 맞습니다. 순풍순풍 낳는 바로 그녀의 어머니가 다산을 했다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카를로스 2세에게 대를 잇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본 조건이 결혼 조건이 바로 뭐겠어요? 다산 DNA입니다. 다산.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DNA를 갖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이 둘 결혼 생활은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예, 뭐 불행히도 카를로스 2세와 두 번째 아내 사이에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외모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악마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카를로스는 이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퇴마 의식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아유. 그는 이 항상 목에 작은 자루를 걸고 다녔는데 그 안에는 발톱, 그다음에 머리카락, 소금 등이 들어 있었다고 이제 전해집니다. 진짜 대박이다.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카를로스 2세가 여성 시체와 사랑을 나누도록 강요까지 아닐 거야. 했는데 교회 높은 재단에서 여성 시체와 사랑을 나누는 게 엑소시즘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머리에 비둘기 시체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동물 내장을 먹는 거 다 처방 방법이었어요. 저게 처방이라고? 너무 심한데 이거? 하지만 그래도 아이는 안 생겼어요. 안 생기죠. 생기겠어요. 생기겠어요. 오히려 본인 더안 생기겠다. 생길 것 같아. 본인이 죽을 것 같은데 저거 네. 하다가. 네, 이렇게 아팠다가 나았다가를 이제 반복했던 카를로스 2세는 결국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 됐다. 참 진짜. 그리고 이 악마에 들렸을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왕이지만 이례적으로 부검을 실시합니다. 근데 그 결과 그의 심장은 후추 알갱이만하게 작고 내장은 부패됐다고 합니다. 거기다 신장에는 3개의 큰 돌이 있었고 또 고환이 석탄처럼 검게 변해서 1개만이 남아 있었다고 전해져요. 후대 학자들은 이것을 근친혼으로 인한 유전적 결함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